미움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그 사랑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천인상적인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찢어지는 거를 이제 사물에도 대입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이거에 사물들마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모랄론적인 의미는 아니고, 그냥 상징 체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든가 미움이라는 거를. 즉,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데 그 두 가지 요인이, 하나는 인력이고 서로 잡아끄는, 하나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인력이나 청력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상상을 하게 되면은 다른 단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언어학자들 중에서는, 언어체험 하는 분들 중에 부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어가 없으면 상상도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랑과 미움이랑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엠페도클레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얘기하면, 최초에는 사랑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뭉쳤겠죠. 다 뭉쳐서 하나의 커다란 공물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로. 하나의 스페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커다란 공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했던 일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최초의 하나니까 일자인 거죠. 그 또 다르게는 그 이전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 우리가 첫 강의에서 했던 아나키만드로스의 아페이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페이론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무한하고 경계가 없는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일자라는 개념 자체도 아나키만드로스의 아페이론에서 따온 느낌이 많이 있는 거죠. 한계가 없는 존재. 왜냐면 일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사랑으로만 존재했어요. 자,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래서 사랑이 꼭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으로만 있으면은 모든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뭉쳐져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초기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미움이 네 가지 원소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각각에서 분리를 시켜요. 그래, 분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사랑은 점점 줄어들어요. 미움만 가득해져.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는 모든 게 미움으로만 가득 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물이 각기 다 흩어지는 거야. 아무도 서로를 붙들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무가 되겠죠. 모든 원소들이 각기의 자기 자신은 만으로만 존재하고 누구도 둘 이상이 묻질 않아요. 이런 상태가 됐다가 다시 여기에 사랑이 싹 터서 질투는 줄어들고 두두두두두 해서 사랑으로 다시 구가 될 거다. 이런 네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면 이건 굉장히 윤회적인 사상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윤회도 윤회지만 이렇게 세상 자체가 이제 계속 순환한다라는, 그러니까 순환적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요 이전의 세계 철학자들이 얘기해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 건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자, 세계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때까지 나타난 걸 이제 거칠게 다루자면, 하나는 계속 어떠한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세계관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세계관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 처음에 창세기가 딱 제네시스가 있고, 이게 쭉 오다가 마침내 멸망은 끝이야 라는 세계관도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신화도 보면은 처음에 카오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질서가 된 거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거인들의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라노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가 다시 이제 주피터가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되는, 제우스가 다스리는 세계. 이것도 보면 순환하지 않는 세계거든요. 쭉 가는 거예요.
황금의 세계에서 철의 시계에서 청동의 시계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순환하지 않는 세계관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세계관과 그다음에 순환한 세계관이 있는데 이런 순환적인 세계관을 이제 모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런 사물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본질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요소인데 이 네 가지 요소는 그 자체로서 영원히 최초로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존재할 것이고 뜯어지지도 않고 그거 자체가 변하지도 않는 유일한 일자, 각각의 개별 단위가 엘레멘트가 유일한 일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자들이 무한히 많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페도클레스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했던 일자의 이론도 한편으로 집어넣고 한편으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하는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해보자면 엠페도클레스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되는 요소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고 이들이 모이는 걸 통해서 세상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에서 분석적 사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일자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동인으로서 사랑과 미움을 얘기했는데 이 사랑과 미움의 기운이 강해지고 약해지는 걸 통해서 순환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질문하셨던 감각에 대한 거, 인식에 대한 거. 엠페도클레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꽃을 봐. 그럼 빨갛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몸 안에도 빨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게 그 빨간 꽃에서 나오는 빨간 요소와 결합이 되면은 우리는 그 꽃이 빨갛다는 걸 안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본다라고 표현을 해요. 엠페도클레스는. 즉 이 말은 감각이 어떻게 외부 실제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최초의 설명인 거죠. 이전에 이런 인식론 자체가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인식하는가에 대한 게 없었는데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 사실은 파르메니데스의 공이 큰 거죠.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보는 이런 거는 착각이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역으로 이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의 감각의 부정확함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은 왜냐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보면은 내가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걸 그 사람들이라고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야. 내가 철수야라고 부르는데 저쪽에서는 철희야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부정확하지만 우리가 캐치하는 감각에는 사물의 본질의 일부를 어떻게든 담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파르메니데스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못 믿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믿게끔 하려면 뭐가 되냐? 어떻게 감각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로부터 인식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의미에서 인식론을 시작시켰다.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의 최초가 이런 거죠.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본다. 즉 그 사물에 있는 같은 요소와 내 몸 안에 있는 같은 요소가 서로 반응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불, 흙, 공기라는 진료는 모든 사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본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흙의 진료를 가지고 흙을 보고 물의 진료를 가지고 물을, 연기를 가지고 연기를, 불을 가지고 불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미움을 가지고 슬픔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엠페도클레스 직접 한 얘기를 그냥 번역한 걸 쓴 건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같은 것을 통해서 같은 것을 본다. 물론 쪽에 좀 더 어떻게 되는 정치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빨간 것을 본다고 했는데 그럼 빨간 것은 물, 불, 흙, 공기가 어떤 식으로 섞여서 만들어진 요소 중에 하나일 건데 즉 빨간 게 사물의 근본적인 본질이 아닐 거예요. 저게 빨갛기 위해서는 물이 몇 퍼센트, 불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빨갈 거거든요. 그럼 그게 섞인 일종의 화합물처럼 되어 있는 게 우리 몸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계까지는 나가진 않았고 그냥 이런 정도로만 돼 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무한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얘기들 정도로 하면서 이 네 가지 물질을 우리가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없는 이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 구, 흙, 공기라는 진료 자체는 워낙 그 요소가 작아서 우리 눈에 인지되지 않는 거다. 그런데 엠페도클레스의 저작을 읽어보면은 사라진 부분에서는 모르겠는데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얘네들이 섞여지고 흩어지고 모이고 이러려면은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공간이. 근데 이 빈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직 이 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사유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분은 일부러 회피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엠페도클레스에서는 이미 전제를 하고 있는데 무라는 거를 그 무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이 정도까지 사유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에서 로고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로고스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인식론의 차원은 사실은 우리가 발화하는 이런 말하는 것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아직 요 엠페도클레스의 단계에서는 요 부분에 로고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자기 철학체계 내로 합일시킬까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에 대한 얘기는 엠페도클레스가 쓴 책이 두 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연의 대화에 대한 얘기만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고 정화의 대화가 나오면은 좀 달라져요. 아, 오타가 나오는데 제가 못 봤네요. 슬프다. 입술로 살코기를 먹은 끔찍한 일을 내가 꾀하기 전에 왜 일찍이 비정한 날이 나를 파멸시키지 않았던가. 즉 고기 먹지 마라. 나는 이미 한때 소년이었고 소년이었으며 덤불이었고 새였고 바다에서 뛰어오는 말 못하는 물고기였으니 즉 피타고라스가 생각이 나시죠? 이미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련한 아주 가련한 자들이여 콩에 손대지 마라. 콩 얘기가 또 나와. 그리스 사람들은 콩에 철천지 연수가 되는지 아마 다 집단적으로 콩 알레르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콩을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아직 아무도 잘 몰라. 또 쓴 거야. 근데 저 궁금한 게